그래서 왕수인은 대학의 경물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의 경물에서의 물은 바로 도덕주체의 내면의 물이 되는 것이며 산중의 꽃도 도덕주체가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때 도덕주체 속의 도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도덕적 사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경물은 어디까지나 도덕주체 속의 도덕적 사물에 관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정주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정주학에서 말하는 경물의 어떤 그런 취지, 그리고 그 물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물론 어떤 그 대학 원 저자의 어떤 의도, 그것이 어느 쪽 의도냐 하는 그것도 다른 문제다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그 저자, 대학의 어떤 그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물을 이야기했냐 하는 그것은 대학의 어떤 그 저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어떤 여기 이제는 정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정주학에서는 그 대학을 갖다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정의층과 그 주자, 그러니까 정의와 그 주희는 자신 생각대로 자신들의 이론, 자신들의 이론을 먼저 전제해놓고 대학의 저자가 원래는 어떤 취지로 경물 취지에 관한 내용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론을 먼저 전제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왕수인도 마찬가지, 왕수인도 자신의 어떤 그 이론을 먼저 전제해놓고 거기에 따라 또 대학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나 왕수인, 그러니까 정의층 주위나 왕수인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떤 그 문헌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따지고 보면 원저자의 맞으면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중용, 논어, 명자, 주역, 온갖 문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저자의 그 취지가 뭐냐 하는 것만을 밝혀내면 단순한 그냥 그 주석가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주석가에 불과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전에 어떤 그 문헌의 저자를 문헌의 저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사상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것만을 밝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이후에 그 철학자들이 정의나 주의나 왕수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전의 문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원저자의 어떤 취지를 왜곡하는 측면은 있겠죠. 비록 왜곡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의 철학이 있는 것이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왜곡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철학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그 철학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전달한 그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상을 그 대학과 같은 문헌을 통해서 그 문헌 해석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원저자의 취지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독립된 철학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앵무새처럼 박수간다고 하면 독립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의 문헌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이전의 문헌과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어떤 그 학자들은 과거의 어떤 문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동양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죠. 서양은 그럼 서양은 완전히 그렇지 않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서양의 철학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사다 하는 어떤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정도니까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문헌에 대해서 자꾸 어떤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새로운 해석 관점이 그 이후의 해석가가 그 단순한 해석가로서가 아니라 그 독립적 철학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독립적 그 독자 철학자로서 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왕수인의 어떤 여기 어떤 대학의 건물에 대한 해석과 이전에 이제 이전에 정주 그러니까 정의천 주작 그러니까 정의 주의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측면. 대학 문헌의 취지가 뭐냐 보다도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철학적 관점을 전제를 해놓고 그문을 해석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격은 이미 정주학의 격과 다른 의미가 된다. 정주학의 격은 이르다, 이르다, arrive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한다, experience 한다. 정주학의 격은 이르다의 의미로서 경물은 물에 이르다, 즉 물을 경험하다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정주학에서는 대학의 경물 취지를 주역 설계전의 궁리와 연계시켜 경물궁리라고 하여 주역을 초기 해석한 여러 문헌 중에 설계전이라고 있는데 그 설계전 속에 궁리 진성이 저명,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해서 명에 이른다 하는 그 말에서 궁리란 말을 따와서 궁리와 연계시켜 경물궁리라고 하여 물에 다가가 그것을 경험하여 리를 탐구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며 왕수인 청소년기의 격주의 에피소드가 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수인이 격의 의미를 달리 본 것은 용장의 깨달음으로 인한 대전환에 의한 것이다. 용장 오도의 상은 연보에 이렇게 짓고 있다. 이 연보는 나중에 왕수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왕수인이 일생에 대해서 적은 연보 왕순이 인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스승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경물 취지의 취지를 크게 깨치시고, 그러니까 그의 스승 왕순이 이렇게 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경물 취지의 취지를 크게 깨치시고, 정말 생략하고, 성인의 도는 내 성이 스스로 갖추고 있으며 이전에 사물에서 일을 구하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취지는 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인 주체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깨달음은 대학의 경물 해석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 즉 경물이란 것이 외부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왕수인은 그의 깨달음에 상하는 적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잡음의 의미로 봤다. 근데 왕수인은 이 격이란 말 자체를 갖다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의와 주의는 이르다, 이를 짓자의 의미로 봤는데, 왕수인은 그것을 바로잡다의 의미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수인도 이르다의 의미로 어떤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면서 바로잡다 하는 그런, 일단 이로써 경험해서 바로잡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 경험이 외부 대상의 사물이 아니라 마음속 내성적
경험이 된다는 뜻이죠. 내성적 경험. 내성 경험으로서 이제 거기에 이르다 하는 이제 그 의미 때문에 다르다 이거. 근데 단순히 이르다는 의미보다는 바로잡다, 바로잡다는 의미가 왕순에서는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순이 이렇게 말한다. 왕순이 이렇게 말한다. 격이라는 글자는 바르게 합니다. 그 바르지 않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발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자, 그리고 경물할 때 물은, 그 물은 외부 대상 사물이라 마음속에 있는 사물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사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게 되어 있으면 바르게 한다. 는 것이 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격자창이라는 말인데, 이전에 한자는, 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그렇죠. 자주 안 쓰이는, 용어는, 안 그렇지만, 자주 쓰이는 것은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언어가 어떤 발전됨에 따라서, 한 용어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사님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안 쓰이는 그런 단어는 말하자면 어떤 뜻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주 쓰이는 어떤 그런 단어 그거는 무슨 영어에 고고 테이크 이런 자주 쓰이는 거로 거기에 의미가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한자 그것은 말하자면 중국어죠. 그 중국어도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단어 글자는 많은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격에 이미 이전에 이르다의 의미도 이전에 그러니까 주이든지 왕수인이든지 그런 시대 이전에 이미 격이란 글자에 이르다의 의미가 이전부터 있었고 또 바로잡다의 의미가 이미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르다 또는 바로잡다 그 의미로서는 우리가 격자창 네모 반듯한 그런 것 네모 반듯한 것을 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체크 무늬 같은 거. 체크 무늬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격자무늬라고 해요. 격자무늬. 체크 무늬를 한자식 표현을 하면 격자 무늬라고 합니다. 네모가 다 연결된 것을 격자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창을 격자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격이란 한자는 바로 네모 반듯함 이란 명사적 의미도 있고 또 바로잡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자동사적인 의미도 있고 바로잡다라는 타동사적인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수인은 격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바로잡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격이라는 글자의 의미 중에서 그런 의미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이라는 글자는 바르게 합니다. 그 바르지 않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발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물이다. 물을 바로잡다는 것이죠. 물을 바로잡다. 여기서 이제 강조는 여기서 이제 격이죠. 물을 액센트가 이제 격이 주어져야죠. 아까 주어지게 이제 바로잡다 이제 주어졌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물을 바로잡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무엇을 바로잡냐? 그때 물을 바로잡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격의 의미를 이처럼 정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물의 의미를 왕수인 자신이 부여한 의미로 봐야 그의 취지가 드러난다. 왕수인은 격물의 격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타동사인 격이 주인공인데 이제 목적의 이제 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앞에서는 물 무엇을 격하느냐. 근데 이제는 또 무엇을 격하느냐. 무엇을 이제 목적어가 이제 중시되는 것이죠. 이제
목적의 이제 그거 중점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수는 경물의 격의 의미, 왕수는 경물의 격의 의미뿐만 아니라 물의 의미도 새로 부여한 것이다. 정주학에서의 경물의 물은 외부 세계의 대상으로서의 물이다. 그런데 왕수인처럼 물을 외부 대상으로서 두고 격의 의미만 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외부 세계의 물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만다. 만일 물을 외부 세계의 자연과학적 대상으로 본다면 그 물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떤 가공과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해석 결과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외부 대상을 어떤 도덕행위의 대상으로 본다면 어떨까? 그럴 경우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도덕행위의 대상은 결국 타인이나 타인과 관계된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것을 바로잡으면 곧 도덕적 대상에 대한 도덕 주체의 가치관에 따른 행위의 강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이 물을 사로 S가 있다. 사로 S가 있다. 일사자, 사건, 이슈, 사로 S가 있다. 즉 도덕적 사안, 도덕적 이슈로 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물이란 바로 이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음이 된다. 이 도덕적 사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주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수인은 그것이 도덕 주체의 의념이 있는 곳, 이것을 그냥 이거는 좀 백화체의 표현이고, 고대어로 문어체로 치면 이제 성의할 때 의 앞에 이 글자 의 하나만의 이제 의미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수인은 그것이 도덕 주체의 의념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문제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물에 부여한 그의 해석, 즉 물을 바로잡으면 곧 도덕 주체의 의념이 있는 바로 그곳의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육구형과 이어지는 심정리, 심의 무물, 심의 무사를 또 다른 화법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도덕 문제의 관건은 도덕 행위가 미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도덕 주체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도덕을 그르침은 도덕 주체의 동기의 그르침에서 시작되므로 그 도덕 동기 발생의 의념에 있는 그 도덕 동기 발생 의념에 있는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정주학의 해석과 비교할 때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면 평천하에서부터 시작하여 치국, 제가 수신으로 점점 외부에서 인간 주체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을 연쇄논법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 논리대로 진행하여 수신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정을 이어서 묘사한다. 주제다시피 여러분들 이전에 지금 정주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원래 이 강좌의 처음에서 이 과목의 처음에서 앞부분에 예기의 사상에서 대학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공부한 바 있죠. 주제다시피 그 다음은 정심, 성의, 취지, 경물로서 이것은 대학의 저자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면 수신에 이어서 도덕주체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갈수록 그 내면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면 천하를 합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천하를 합평해 하려면 먼저 나라를 다스린다. 치국한다. 또 그 전에 제바한다. 그 전에 수신한다. 그럼 수신을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또 수신하려면 그 전에 수신부터 도덕 주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신 이전에 정심해야 된다. 또 정심 이전에 성의해야 된다. 성의 이전에 취지해야 된다. 취지 이전에 경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천하 치국제가 수신 정심성이 취지 경물. 다시 나갈 때는 경물 취지 성이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그 측면에 돼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측면을 쭉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수신까지 평천에서 수신까지 들어왔다가 그래 천하 문제, 나라 문제, 집안 문제, 자신 문제, 또 자신 안에서도 그 심, 의, 지, 물 문제 이런 식으로 안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학의 원래 저자가 이제 밖에서 안으로 쭉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정주학에서는 이 논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정심성의까지는 내면으로 들어가다가 취지 경물에서는 갑자기 외면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심성의 정주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의하고 주의는 정의천하고 주자는 정심성의 한 식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안으로 들어갔으면 또 계속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취지 경물에서는 갑자기 또 외면으로 나간다 얘기죠. 그래서 바깥 대상 사물을 두고 그 경물 해가지고 취지한다. 이래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저자가 가졌으리라 추정되는 논법에 기준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지만 정주학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그들의 그 철학적 전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추는 어떤 그런 측면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성학 유학을 유학을 이제 성이 되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성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왕수인은 성학, 유학, 전에 이야기했죠. 퇴계의 성학십도 일국의 성학집요할 때도 성학이라고 표현했죠. 왕수인은 성학, 유학의 본 취지가 내면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주학의 주장을 비판하지만 이를 대학 해석의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수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주학에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또 취지와 경문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점을 두고 이제 왕수인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학문 체계, 즉 유학의 학문 체계, 성학의 학문 체계는 본래 취지가 내면에 있지 않느냐. 그래야 정주학을 비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도 이제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정주학에서 대학 해석을 또 잘못하지 않았냐, 그 대학 해석이 오류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또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말하자면 정주학의 어떤 그 대학 해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야기니까. 왜 안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취지 경물에서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느냐? 근데 정주학자, 정주학적 성리학, 주자학적 성리학자들은 원래 그런 어떤 철학 이론적 전제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사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어떤 학문 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이제 성리학자들, 퇴계교록 같은 성리학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비판도 안 하고 당연시 했다는 이야기니까. 왜 안으로 들어오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느냐? 그 문제에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무슨 성리학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별 이야기도 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이제는 왕수인은 이 점을 지적했다는 얘기죠. 성학, 유학의 본래 취지가 내면에 있다 이야기죠. 그렇다면 왕수인이 대학 해석받고는 정당한가? 대학 저자의 논리로 추정될 수 있는 논법대로
정심성의뿐만 아니라 취직경물도 내면의 문제로 해석한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 왕수인이 맞아 어떤 내면의 문제다 하는 건 이제 그까지는 맞다 얘기니까. 그러나 그의 일생 중 학설의 변화 양상에 따라 강조된 철학적 토픽의 얘기를 보면 정심, 성의, 취지, 경물이 모두 그에 있어서는 도덕주체 내면의 문제이기는 하되 여기까지 맞다. 그런데 왕수인은 대학에 쓰인 순수에 구애받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니까 대학에 쓰인 순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대학의 원저자는 평천하 평천하를 보다 원래는 이제 고지 용명명덕의 천하자,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는 자, 명명덕의 천하자,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는 자. 그것이 나중에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는 청적으로는 천하가 평해진다 해가지고 주어와 자동사를 타동사 목적을 바꿔서 평천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려고 하려 그러면 먼저 그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그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 그러면 거짓말을 가지라고 거짓말을 가지려니 하려면 먼저 자신을 닦는다 하는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정심성이 취직경물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은 왕수인이 문제 제기대로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맞다 이야기니까. 그런데 왕수인의 경우는 정심성이 취직경물에 있어서 그런 순서 대학원 저자가 정심성이 취직경물로 안으로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데 또 나갈 때도 경물, 취직, 성의, 정심 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왕수인은 그런 순서에는 별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냐? 정심이고 성의고 성의가 곧 정심이고 취지가 경물이 경물이 취지고 이 모두가 어떤 같은 것이다. 하나로 합일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학의 문제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문제다.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바깥의 문제, 외면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주체인 수신할 때 그 신이라는 그 주체, 말하자면 지방과 나라와 천하라는 그 외면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은 왕수인 논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봅시다. 왕수인이 경물의 물을 사로 해석한 것은 그의 중요한 관점의 하나이지만 주의 역시 물을 사로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주의는 그것을 외부의 사로 본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사의 리를 공부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왕수인은 이 물 그것도 사로 해석한 경물의 물 또는 물은 도덕주체의 소재로 본 것이다. 즉 도덕주체인 신이 발동한 의가 바로 도덕적 대상인 물에 대하여 도덕적 사안이 발생하지만 그 물을 바로 그 도덕적 사안인 사로 보았다. 그래서 도덕문제의 관건은 도덕주체인 우리 자신의 심을 바로잡는 것이며 경물은 결국 내면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격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사로 본다는 것, 물을 사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돼가지고 팩트나 이슈, 그런데 주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로 해석할 때 사는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들, 팩트 같은 그런 것,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바깥 사물, 그러니까 물과 사를 합쳐서 오늘 현대어로 하면 사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외부의 사물을 이제는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 노도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왕수인은 물을 사로 보면서 그 사는 내면의 주체에서
주체가 도덕적 이슈로 삼는 그 사다 얘기니까. 주체가 도덕적 사건으로 삼는 사다 얘기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어떤 무엇을 문제로 삼는다 하는 그것이 사다, 내면의 사다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도덕주의 심 속에서 그 하나의 그 도덕 이성이죠. 도덕 이성으로서의 심이 내면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저는 그 인식하고 자학한다 하는 그 점이다. 그 점. 그러니까 심이 이성한데 그 심이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심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이 발동하는 도덕적 동기. 동기가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도덕적 대상자 물을 대하여 도덕적 사안이 발생한다. 도덕 주체의 심 속에서 의가 발생한다. 의가 발동한다. 의가 발동하는데 그 의가 의가 언제 발동하냐? 물을 대할 때 이제는 발동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내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무슨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내면에서 어떤 것이 이제 발생하는데, 의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 의가, 도덕적 동기가 선하게 발동할 수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도 있다. 선하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도 있다. 의가 선하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동기가 선하게 발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선하게 발동하면 나중에 이제 밖으로 행동할 때 선한 행동을 하게 되지만, 악하게 발동을 하면 밖으로 행동할 때 이제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동기가 생겨서 선하게 행동하는 결과로 나아가려 그러면 먼저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도덕적 문제, 그것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사안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경물이라고 이렇게 왕수는 이제 생각했다. 물을 바로잡는다. 내면에 있는 물, 그 물은 도덕적 사건, 도덕적 이슈다. 그것을 바로잡아가지고 도덕적 종기인 뜻이 선하게 발동해야 된다 하는 그 취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도주체에 있는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경물은 곧 격심이 된다. 격심. 물을 바로잡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